안녕하세요. 진우노무 법인입니다. 퇴직금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줘야 하는지 이 규칙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살펴보고 특히 그 중간정산 문제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키는 거 이게 되는 건지 또 뭐 부당이득이니 상계니 하는 좀 어려운 말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퇴직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일을 그만둘 때, 그때 받는 돈이니까 사실 일하는 중에는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뭐랄까, 나중에 받는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후불임금 성격? 네네. 그런데 예전에 그 IMF 때 좀 지나고 나서 연봉제가 확산되면서요. 계약서에 연봉 3천만 원, 퇴직금 포함 이렇게 적고 매달 월급 줄 때 조금씩 나눠주는 경우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근데 법에서는 퇴직금은 꼭 퇴직할 때 주라고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월급처럼 나눠주는 약속은 법에 어긋나서 효력이 없었어요. 무효였던 거죠. 아, 계약서에 써 있어도요? 네. 아무리 양쪽이 합의했어도 법에서 정한 중요한 규칙, 이걸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기면 그 합의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다시 계산해서 제대로 된 퇴직금을 줘야 했습니다. 그럼 그건 궁금하네요. 회사가 매달 이거 퇴직금 몫입니다 하고 줬던 돈 있잖아요. 그 약속 자체가 무효면 그 돈은 그냥 월급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했죠. 그게 2010년에 대법원에서 판결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그 돈은 월급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대신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이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는 돈인데 회사가 잘못 준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인데 받은 거다. 이런 의미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서로 주고받을 게 생기는 상황이네요. 회사는 잘못 준 돈 돌려줘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아니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 제대로 줘 할 수 있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서 서로 깔 수 있다. 이걸 상계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가진 그 부당이득 돌려받을 권리랑 근로자가 가진 퇴직금 받을 권리를 서로 퉁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상계 처리? 네. 그러니까 회사가 원래 줘야 할 퇴직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준 돈이 예를 들어 8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800만 원만큼 빼고 나머지 200만 원만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런데 이게 그냥 다 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제한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건데요. 법에서 퇴직금의 딱 절반, 2분의 1은 압류 같은 걸 못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회사가 상계를 할 때도 이 보호되는 절반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범위 안에서만 미리 준 돈, 즉 부당이득과 상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아까 예를 드신 거 퇴직금 1,000만 원에 미리 준 돈 800만 원이면? 네, 그러면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은 무조건 줘야 하고요. 나머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란 미리 준 8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깔 수 있는 거죠. 그럼 500만 원은 받고 회사는 원래 800 줬으니까 300만 원은 못 간 거네요. 그렇죠. 그 300만 원의 부당이득은 회사가 별도로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려면요. 계약서나 월급 명세서 같은데 퇴직금 명목 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월급 항목이랑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적혀 있어야 해요. 아, 그냥 총에 걸마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월급인지 퇴직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월급의 일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구분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에 그런 기준이 생겼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2012년에 법이 또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10년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퇴직금이 사실 노후자금인데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2012년 7월부터는 중간정산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아, 중간정산 요건 강화? 그렇죠. 뭐 집 없는 분이 집을 산다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길게 아파서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 정산 못하게 막은 거죠. 정말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게 됐군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큰 변화가 있었죠. 2022년. 이제는 퇴직금을 받는 방식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2022년 4월부터인데요. 이제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 만 55세 넘어서 퇴직하시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안 되거나 하는 경우 빼고는요.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걸 줄여서 IRP 계좌라고 하죠. 이 IRP 계좌로 보내줘야 합니다. 아, 월급 통장으로 바로 못 받고 IRP 계좌로만?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게 금지된 거죠. 그러면 이 IRP 계좌로 꼭 넣어야 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상계, 회사가 받을 돈이랑 퇴직금이랑 퉁치는 거요. 여기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을 보면요. 법에서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넣으라고 일모화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 거죠. 그래서 설령 근로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한테 받을 돈, 빌려준 돈이든 아까 말한 부당이득이든 이걸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깎고 나머지만 IRP로 보내는 거. 이게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로자가 동의해도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퇴직금을 최대한 보전해서 노후자금으로 쓰게 하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IRP 계좌로 꼭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제한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상계는 이제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IRP 지급 예외 사유 있잖아요. 55세 이상 퇴직이나 300만 원 이하처럼 현금으로 직접 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존 판례, 그러니까 퇴직금 절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여전히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처럼 절반 넘는 부분은 상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쭉 짚어봤습니다. 연봉 포함 약정은 효력 없고 미리 준 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지만 상계할 때 절반은 보호된다는 거. 그리고 2012년부터 중간 정산이 어려워졌고 2022년부터는 IRP 계좌 이전이 의무화되면서 상계도 더 엄격해졌다는 점.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우 노무법인이었습니다.